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점잖은 양반댁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시퍼런 칼날이 나오다니요. 쾅! 거칠게 문이 열리며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들이닥칩니다. 김진사, 자네 목숨줄이 내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는가? 오늘 밤 아무도 살아서 이 문지밭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진사가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제발 이 비밀 많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나으리. 최 씨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부탁드려요. 즐거운 감상하세요. 얌전한 선비와 새 과부 그리고 탐욕스러운 객주라니. 대체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김진사의 백가죽이 등창에 붙을 정도로 배고팠던 어느 늦가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찬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김선비 본래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던 명문가 자제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지금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낡아빠진 가세에 구멍난 두루마기, 퀭한 눈은 누가 봐도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뱃속에서는 천둥소리가 요란한데 손에 쥔 낡은 서책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꼬장꼬장한 양반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인적 드문 산골짜기에 제법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집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 민가가 있다니. 김선비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배를 채우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객살 판이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그 의문이 기와집 대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낡았지만 기품 있는 소슬 대문이 왠지 모를 위압감을 풍기는 집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김선비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치자 잠시 후 삐거덕하고 대문이 열립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부진 체구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차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이 깊은 산중엔 어인일이십니까? 댁의 몰골을 보니 며칠은 굶으신 듯 하오만. 그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굶주린 사람을 내칠 만큼 매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의 안내로 안채 마루에 들어서니 집안의 어른으로 보이는 홍마님이 정좌하고 앉아 김선비를 맞이합니다. 차가운 인상에 옷가락지를 낀 손,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흘렀지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시장하실 테니 욕이라도 하십시오. 홍마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쩐지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여자들만 사는 기와집이라니 뭔가 비밀스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밥상이 들어왔으니 우리 김선비 체면이 다 무너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국, 거기에다 윤기가 흐르는 나물 반찬까지. 며칠을 굶은 사람 눈에는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이 없겠지요.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며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는데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 집안이 절간처럼 너무나 조용합니다. 보통 양반집이라면 하인들이 오가는 소리나 안채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야 마땅할 텐데 말이지요. 김선비는 목이 메어 물을 찾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문득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을 느낍니다. 홍마님과 박씨 부인이 아무 말 없이
마치 굶주린 짐승을 구경하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는 듯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묘한 향기가 흘러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선녀가 하강한 듯 고운 여인이 쟁반에 숭늉을 받쳐들고 들어오는데 바로 셋째 과부 최 씨였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에 슬픔이 가득 고인 눈망울, 옥색 저고리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녀는 사뿐사뿐 걸어와 김선비 앞에 숭늉 대접을 내려놓습니다. 채하실라 천천히 드시지요. 목소리마저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습니다. 김선비는 숭늉 그릇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스치게 되었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있기에 이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선비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오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고 나니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김선비는 숭늉을 들이켜고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지요. 에헴. 귀한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주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헌데 이 댁의 바깥 주인은 출타 중이시오. 내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 듯 싶소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숭늉 그릇을 치우려던 최 씨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묵묵히 앉아있던 홍마님의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갑니다. 박 씨 부인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단순한 질문 하나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다니 김선비는 아차 싶었습니다. 무언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일까요? 홍마님은 천천히 부채를 펴들며 싸늘하게 입을 엽니다. 이 집에는 사내가 없습니다. 과부 셋이서 의지하며 사는 곳이니 더는 묻지 마십시오. 홍마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눈치 빠른 박 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밤이 깊었으니 댁도 쉬셔야지요. 사랑채로 안내해 드리리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서둘러 이 불편한 자리를 정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선비는 쫓겨나듯 박 씨의 뒤를 따라 안채를 나섭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밤하늘엔 으스름달만 덩그러니 떠있고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 강산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랑채는 불이 꺼져 있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캐한 먼지 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박 씨 부인이 호롱불을 켜주자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나는데 김선비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사내가 없다던 집이라더니 사랑방은 마치 주인이 방금 자리를 비운 듯 너무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읽다 만 듯한 서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벽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도포와 갓이 가지런히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과부들만 산다고 했는데 이 물건들의 주인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선비는 벽에 걸린 갓을 만져봅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누군가 매일같이 닦고 관리한다는 뜻이겠지요. 기이함은 점점 공포로 변해갑니다. 박 씨 부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김선비를 감쌉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뒤척이기를 수십 번, 어느덧 시간은 흘러 삼경밤 11시 새벽 1시 지났을 무렵입니다. 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쓱, 쓱.
마치 누군가 땅을 파는 듯한 소리, 혹은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산 짐승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한 그 소리는 점점 사랑채 쪽으로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선비는 살금살금 문가로 기어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구멍을 뚫습니다. 한쪽 눈을 대고 밖을 내다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안채 뒷마당 쪽에서 세 여인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손에 삽을 들고 있고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며 호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홍마님이 지휘하듯 서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녀들의 발치에는 거적에 쌓인 길쭉하고 묵직한 물체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설마 사람의 시체라도 된단 말인가? 김선비의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밖을 주시합니다. 박 씨 부인이 능숙한 솜씨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흙 퍼내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최 씨 부인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는 듯합니다. 빨리 끝내게.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홍마님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옵니다. 그들은 거적에 쌓인 물체를 구덩이 속에 던져넣고는 서둘러 흙을 덮기 시작합니다. 김선비의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귀신 굴에 들어왔구나. 오늘 밤 저 구덩이에 묻히는 게 내가 될 수도 있겠어. 그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뒷걸음질쳐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인기척이 사라지고 정막이 찾아왔나 싶더니 저벅저벅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다가옵니다. 김선비는 자는 척을 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와 김선비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된 순간. 김선비는 눈을 꼭 감은 채 제발 그냥 가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세상 모르고 자는구만. 하는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다시 닫힙니다. 그제야 김선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밤은 무사히 넘겼다 해도 내일 아침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선비는 도망치듯 보찜을 챙겨 방을 나섭니다.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굴뚝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벌써 떠나시게요? 하는 목소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홍마님입니다. 그녀는 간밤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미소로 김선비를 바라봅니다.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댁의 행색을 보니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신 듯한데 저희 집에 머물며 소일거리나 좀 해주시. 김선비가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그녀가 말을 잇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서책들을 정리하고 필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수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지요. 이 깊은 산 중에서 죽은 남편의 책을 정리해달라. 함정일까요? 기회일까요? 김선비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홍마님의 알 수 없는 미소가 비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했던가요? 간밤에 본 그 끔찍한 광경도 당장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는 배고픔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으니 마님 말씀대로 서책 정리를 돕지요. 홍마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더니 앞장서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김선비의 등 뒤로 서늘한 산바람이 훅 하고 끼쳐옵니다.
마치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홍마님이 안내한 곳은 안채 옆에 따로 붙은 사랑채의 작은 서재였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훅 풍겨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짙은지 마치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서재 안은 그야말로 책의 숲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사서 삼경은 물론이요, 잡다한 의서와 지리서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것들입니다. 종류별로 분류하고 훼손된 것은 다시 묶어주십시오. 홍마님은 짧은 당부만 남기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홀로 남겨진 김선비는 책상 앞에 앉아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이 깊은 산골에 사는 양반이 이토록 많은 책을 모았다니.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책들 사이사이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책은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어떤 책은 방금 사다 놓은 듯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구색을 맞추려 한 것처럼 말이죠. 김선비의 예리한 눈초리가 책장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합니다. 한나절이나 지났을까요? 꼬르륵거리는 배꼽 시계가 울릴 무렵 드르륵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어옵니다. 시장하시죠? 변변찮지만 욕이나 하셔요. 그녀가 내려놓은 소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나물 무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인 김선비가 근래 들어 처음 받아보는 진수성찬입니다.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드는데 박씨 부인이 턱을 괴고 앉아 그 모습을 빤히 쳐다봅니다. 잘 드시니 좋네요. 우리 바깥 양반도 참 잘 드셨는데. 그녀의 눈매가 반달처럼 휘어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서늘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밤귀는 어두우신 편인가요? 이 집이 산중이라 밤에 짐승 소리가 꽤 시끄럽거든요. 뼈가 있는 농담처럼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김선비는 밥을 씹던 동작을 멈칫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올 법도 하건만 김선비의 정신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박씨 부인의 묘한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다시 책 정리에 몰두하던 김선비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두꺼운 주역책 갈피 사이에 접혀있는 낡은 종이 한 장.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것은 단순한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금백량 차용증. 마객주. 흐릿하게 번진 글씨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 주인과 마객주라는 자 사이에 큰 돈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객주라면 장터에서 악명 높은 그 고리대 금업자 아닌가. 김선비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어제 본 그 시체 같은 물건과 이 빈 문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김선비는 황급히 그 종이를 품속 깊이 감춥니다. 심장이 다시금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재 안에도 땅거미가 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허리를 펴러 툇마루로 나온 김선비의 눈에 안채 뒷마당 우물가가 들어옵니다.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셋째 과부 최씨 부인입니다. 그녀는 우물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창백한 옆모습이 마치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듯 처연해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리 슬피 우는고. 김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최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망울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아름다운지 김선비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김선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최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떱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김선비에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선비님, 제발 지금이라도 떠나십시오.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눈동자는 공포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어제 본 그 광경 때문입니까? 김선비가 다급히 되묻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헴. 그 소리에 최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김선비에게서 뒷걸음질 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홍마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막내야, 날이 차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낮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목소리입니다. 최 씨 부인은 도망치듯 안채로 사라지고 마당에는 김선비와 홍마님 둘만 남았습니다. 홍마님은 김선비를 빤히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우리 막내가 몸이 약해 헛소리를 자주 합니다. 괴념치 마시지요. 입가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김선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립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누운 김선비는 품속에 넣어둔 차용증을 만지작거립니다. 빛, 시체, 그리고 떠나라는 경고.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집안의 남편들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구덩이에 묻힌 것은 빚을 받으러 온 누군가였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 구덩이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김선비는 벌떡 몸을 일으킵니다. 선비의 채통이고 뭐고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는 신발을 고쳐 신고 문을 살짝 엽니다. 다행히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섭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채 뒷마당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집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립니다. 드디어 어젯밤 새 여인이 땅을 파던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흙은 엉성하게 덮여 있고 그 위엔 마른 나뭇잎들이 어설프게 뿌려져 있습니다. 김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옆에 놓여있던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손을 떨며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푹푹.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비릿한 흙내음이 코를 찌릅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호미 끝에 툭 하고 둔탁한 것이 걸립니다. 김선비가 숨을 멈추고 흙을 걷어내자 거적의 귀퉁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호미를 놓칠 뻔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마 객주님이 오셨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입니다. 마객주? 품속에 차용증에 적혀있던 그 이름입니다. 김선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들키면 과부들에게 의심을 살 것이고 나가자니 저 흉악한 무리들과 마주쳐야 합니다. 안채에서도 불이 켜지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홍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밤중에 무슨 행패냐? 평화롭던 과부들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김선비는 파헤쳐진 구덩이 옆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선비는 어찌했을까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는 황망히 파헤치던 구덩이를 덮습니다. 흙을 대충 발로 밀어넣고 옆에 있던 마른 낙엽들을 흩뿌려 위장을 하지요. 다행히 어둠이 짙어 엉성한 마무리가 눈에 잘 띄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는 재빨리 장독대 뒤편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숨을 죽이고 마당을 주시하는데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쿵, 쿵, 쿵. 대문이 기어이 열리고 시커먼 그림자들과 함께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양우리를 덮친 형국입니다. 김선비는 장독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옷깃을 꽉 움켜쥡니다. 과연 이 밤 과부들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횃불의 불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자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드러납니다. 바로 마객주입니다. 번들거리는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마당을 휘젓는 꼴이 영락없이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습니다. 아니, 손님이 왔는데 주인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가. 그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치자 안채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홍마님이 나옵니다.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서리빨 같은 눈빛. 그녀는 마루 끝에 당당히 서서 마객주를 내려다봅니다. 객주 어른, 밤이 깊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홍마님의 목소리엔 조금의 떨림도 없습니다. 그 뒤로 박 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씩씩거리며 서 있고 최 씨 부인은 문틀을 붙잡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군요. 마당을 사이에 둔 이대치, 숨이 막힐 듯 팽팽합니다. 마객주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무례. 허허,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오는 게 무례라니. 내 인내심이 바닥났단 말이오, 홍마님.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입니다. 김선비가 가진 것과 똑같은 차용증의 사본인 듯합니다. 돌아가신 바깥 양반들이 남긴 빚이 산더미요. 이 집 문서도 논밭도 다 내 것이란 말이지. 홍마님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약조한 날짜는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억지를 부리십니까? 그녀의 항변에 마객주는 콧방귀를 낍니다. 내 마음이지. 당장 돈을 내놓던가 아니면. 그의 시선이 음흉하게 새 과부를 훑고 지나갑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숨어서 지켜보던 김선비조차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입니다. 마객주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소? 우리 주막에 일할 안하기 모자라던 참인데. 그 말에 참다 못한 둘째 박 씨가 마당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내 놈이 사람이냐? 부직갱이를 휘두르려 하지만 마객주의 수하들에게 금세 제압당하고 맙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박 씨의 비명소리에 셋째 최 씨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옵니다. 홍마님조차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떱니다. 힘없는 과부들이라 하여 이리도 짓밟다니요. 마객주는 킬킬대며 마당에 침을 퇴뱉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자고. 집을 비우든 너희들이 내 따라오든. 이 무법천지 같은 상황에 법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마객주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소? 우리 주막에 일할 안하기 모자라던 참인데. 그 말에 참다 못한 둘째 박 씨가 마당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내 놈이 사람이냐? 부직갱이를 휘두르려 하지만 마객주의 수하들에게 금세 제압당하고 맙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박 씨의 비명소리에 셋째 최 씨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옵니다. 홍마님조차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떱니다. 힘없는 과부들이라 하여 이리도 짓밟다니요. 마객주는 킬킬대며 마당에 침을 퇴뱉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자고. 집을 비우든 너희들이 내 따라오든.
이 무법천지 같은 상황에 법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우당탕, 쨍그랑.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객주의 수하들이 마당의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애지중지 닦아놓은 장독 뚜껑이 깨지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시래기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홍마님이 소리쳐보지만 이미 흥분한 폭력배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 씨의 울음소리만이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가릅니다. 붉은 횃불 아래 난장판이 된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옥도와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선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단전에 힘을 모으고 갓을 바르게 고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소음을 뚫고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내 이놈들, 썩 멈추지 못할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 정지합니다. 마객주도 살림을 부수던 수하들도 울던 과부들도 모두 소리난 곳을 쳐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내. 비록 옷은 남루하고 몰골은 초라하지만 뒷짐을 진 채 걸어 나오는 그 기세만큼은 일국의 정승판서 못지않습니다. 김선비입니다. 그는 낡은 부채를 쫙 펼치며 매서운 눈으로 마객주를 노려봅니다. 양반의 집에 난입하여 부녀자를 겁박하다니 내 놈들이 진정 국법을 우습게 아는 게냐? 갑작스러운 낯선 사내의 등장에 마객주는 잠시 멈칫합니다. 겉보기엔 거짓골이나 그 서슬 퍼런 눈빛과 당당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마객주가 말끝을 흐리자 김선비는 코웃음을 칩니다. 허허 이놈 보게. 내 행색이 초라하다 하여 사람을 못 알아보는구나.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 김선비는 짐진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암행어사라는 말은 차마 하지 않았지만 그 여운이 주는 공포는 대단합니다. 조선 팔도 탐관오리와 악덕 상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암행어사 출도 아니겠습니까? 홍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선비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선비는 여세를 몰아 마객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서책을 꺼내 마치 중요한 문서인 양 탁탁 칩니다. 이곳의 사정을 이미 다 듣고 기록해 두었다. 빚을 빙자하여 양민을 수탈하고 부녀자를 희롱한 죄,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터. 김선비의 호통에 마객주의 수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마객주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진짜 어사일까? 아니면 미친 선비일까?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라면 큰일입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온 것만으로도 관아에 잡혀갈 구실은 충분하니까요. 김선비의 기백에 눌린 마객주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자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펴는 듯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결국 마객주는 꼬리를 내립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당장 관아와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 선 것이지요. 두고 보자.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확인해 볼 것이다.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부터 요절을 낼 테니 그리 알아. 마객주는 씩씩거리며 수하들을 물립니다. 가자. 썰물 빠지듯 폭력배들이 사라지자 마당엔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쾅 닫힌 대문 소리에 그제야 과부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김선비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등 뒤가 축축합니다. 호랑이 굴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이것은 잠시의 유예일 뿐입니다. 홍마님이 복잡한 표정으로 김선비를 올려다봅니다. 선비님,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객주 일당이 사라지자
김선비는 다리가 풀린 듯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홍마님은 여전히 의심과 경외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박 씨와 최 씨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지요. 선비님, 참으로 암행어사시옵니까? 최 씨가 조심스레 묻자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허허, 내가 어사라면 이리 누추한 행색을 하고 다니겠소? 그저 위급한 김에 둘러댄 거짓부렁일 뿐입니다. 그 말에 새 과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내 홍마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준 이 낯선 사내의 기지와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경을 칠 내일이 걱정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선비가 그 어떤 대장군보다 든든해 보입니다. 긴장이 풀리자 꼬르륵 김선비의 배꼽 시계가 체면도 없이 울립니다. 박 씨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찬밥이라도 끓여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그릇과 묵은지 한 보시기. 소박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지만 며칠을 굶은 김선비에게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입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드시지요. 홍마님의 권유에 김선비는 숟가락을 듭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고 비로소 살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 과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다 쓰러져가는 양반, 남편 잃은 과부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온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애달프면서도 정겹지 않습니까? 이 밤 그들은 남남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 할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허기를 채운 김선비가 정색하며 묻습니다. 단순한 빚 때문은 아닌 듯한데 저들이 어찌 이리 악착같이 구는 겁니까? 홍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안방 깊숙한 곳에서 자그마한 괴짝 하나를 꺼내옵니다. 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홍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 비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 남긴 것입니다. 마 객주가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쌀을 빼돌린 증좌가 여기 다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마 객주가 노린 것은 빚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적힌 이 장부였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의 비리를 밝힐 중요한 단서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장부를 넘겨받아 등잔불 아래서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깨알같이 적힌 숫자와 내역들. 보통 사람이라면 봐도 모를 복잡한 내용이지만 평생 글만 읽어온 김선비의 눈을 속일 순 없습니다. 허허. 이것 보게. 관아에 납품할 진상미를 빼돌리고 모래를 섞어 팔다니. 천인공노할 짓을 했구나. 김선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는 붓을 들어 중요한 대목을 베껴 적기 시작합니다. 몰락하여 힘은 없으나 그의 붓끝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홍마님은 그런 김선비의 모습에서 예전 남편의 모습을 겹쳐봅니다. 박 씨와 최 씨도 숨을 죽이고 김선비의 분놀림을 지켜봅니다. 낡은 방 안가득 묵향이 퍼지며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새벽 달기 회를 칩니다. 동이 터오고 있다는 신호지요.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날이 밝으면 마 객주가 관군을 대동하고 올 것입니다. 허나 두려워 마십시오. 내게 생각이 있습니다. 최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비님, 정말 저희가 살 수 있을까요? 김선비는 최 씨의 여린 어깨를 다독이며 끄덕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속도 타들어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이 장부가 힘을 발휘하려면 부패하지 않은 진짜 권력자가 필요합니다.
과연 오늘 오는 관리가 정의로운 자일지 아니면 마객주와 한패일지.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지만 어제 난장판이 된 가재도구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박 씨는 깨진 장독 조각을 치우며 한숨을 푹 쉽니다. 그때였습니다. 둥둥둥.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왔구나. 홍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대문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왈패들이 아닙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줄을 지어 서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옵니다. 마객주가 기어이 관아의 사또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김선비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루 한가운데 정좌합니다. 낡은 갓끈을 다시 묶는 그의 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고을 사또인 변 사또입니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태도, 딱 봐도 청렴과는 거리가 먼 위인입니다. 마객주가 사또 옆에 찰싹부터 고자질을 시작합니다. 나으리, 바로 저놈입니다. 양반을 사칭하여 관아를 능멸하고 선량한 상인인 저를 협박한 놈이. 변 사또는 귀찮다는 듯 부채를 붙이며 김선비를 곁눈질로 훑어봅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어사를 사칭하였다지.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중죄니라. 사또의 호통에 과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사또,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장사치의 앞잡이 노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서리빨 같은 일갈입니다. 변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감히 거짓골을 한 선비 나부랭이가 고을 원님에게 대들다니요. 저 건방진 놈.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김선비에게 달려듭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서려 하지만 홍마님이 그녀를 잡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간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김선비는 달려드는 포졸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제지합니다. 멈춰라. 내 발로 갈 터이니 손대지 마라. 그의 기세에 눌려 포졸들이 주춤합니다. 김선비는 품속에서 밤새 정리한 종이 뭉치를 꺼내 높이 쳐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마객주가 사또의 이름을 팔아 국고를 도적질한 내역이요. 순간 마객주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변 사또의 눈이 종이 뭉치에 꽂힙니다. 마객주가 자신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김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칩니다. 사또. 마객주가 진상미에 모래를 섞어 팔고 그 이득을 착복하여 사또께 뇌물로 바쳤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 장부가 가명도청으로 올라간다면 사또의 목인들 무사하겠습니까? 김선비의 승부수입니다. 사또와 마객주 사이를 이간질하여 살 길을 도모하려는 것이지요.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변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을 굴리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마객주를 칠 것인가 아니면 이 선비를 죽여 입을 막을 것인가. 인생일대의 갈림길입니다. 변 사또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띱니다. 그는 역시나 교활한 위인이었습니다. 허허, 그 종이 쪼가리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내 놈이 위조하여 무고한 상인을 모함하는 것일 수도 있지. 사또는 결국 마객주의 재력을 택한 것입니다. 뇌물을 바치는 황금거위를 잃을 순 없으니까요. 여봐라. 저 미치광이의 혓바닥이 너무 길다. 당장 입을 쳐서 끌고 가라. 그리고 저 과부년들도 공범이니 모조리 잡아들여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의는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포졸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들이닥칩니다. 퍽. 김선비가 포졸의 발길질에 채어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선비님,
과부들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자,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대로 김선비의 목숨이 끊어지는가 싶던 찰나였습니다. 포졸이 김선비를 향해 육모방망이를 높이 쳐든 순간 대문 밖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그 몽둥이를 당장 거두지 못할까?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위험이 서려 있던지 산천초목이 벌벌 떨 지경입니다. 몽둥이를 든 포졸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의기양양하던 변사또마저 깜짝 놀라 부채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으로 쏠립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집신을 신었으나 그 눈빛만은 범을 잡을 듯 형형합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뒤로 무장한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 이것이 대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마객주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루한 사내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하늘 높이 치켜듭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고을을 뒤흔듭니다. 아, 이게 꿈입니까가 생시입니까? 김선비가 그리도 기다리던 정의가 당도한 것입니다. 사실 김선비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한양에 있는 옛 버신 암행어사에게 미리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색이 된 변사또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마객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위풍당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 앞에는 서슬퍼런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선비는 흑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기 바쁩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상석에 앉더니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장사치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변사또는 이마를 땅에 찌우며 살려달라 애원하고 마객주는 어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어사의 명은 단호합니다. 저 탐관 오리와 악덕 상인을 당장 포박하여라. 역졸들이 밧줄로 그들을 꽁꽁 묶으니 그 모습이 마치 굴비두름 같습니다. 홍마님과 과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억눌렸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어사는 김선비에게 다가가 손수 일으켜 세웁니다. 자네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이 큰 도적들을 잡지 못했을 걸세. 두 사람은 사실 성균관 수학 시절부터 뜻을 함께한 마격지우였습니다. 김선비가 건넨 장부는 마객주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쌀을 빼돌린 날짜와 뇌물을 바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김선비는 털보 수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담담하게 웃습니다. 그저 사람 도리를 했을 뿐이네. 과부들은 그제야 김선비가 그저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깊은 뜻을 품고 이 집에 머물렀음을 깨닫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악인들이 끌려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아의 창고가 열려 마객주가 착복했던 곡식들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니 마을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새 과부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박 씨는 부러진 장독 대신 새 항아리를 닦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최 씨는 정성스레 약을 다립니다. 김선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이지요. 홍마님은 안방에서 가장 귀한 비단을 꺼내어 김선비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구박만 했던 것이 못내 미안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후 김선비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는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내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이제 또 정처 없이 떠나야지요. 김선비는 과부들이 내어준 비단 옷도 두둑한 노잣돈도 한사코 사양합니다. 선비에게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의 청렴함에 홍마님은 고개를 숙입니다. 선비님, 저희가 겉모습만 보고 선비님을 괄시했습니다. 부디 이 누추한 곳에서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새 과부는 김선비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김선비는 허허 웃으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부디 앞으로는 세 분이 우애 좋게 억척스럽게 잘 사시구려. 김선비가 대문을 나서자 최 씨가 급히 뛰어와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것은 하얀 버선 한 켤레와 주먹밥이 든 작은 꾸러미입니다.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최 씨의 눈망울에 물기가 어립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꾸러미를 받아듭니다. 이 정성은 감사히 받겠소. 그의 낡은 갓근은 여전하고 옷은 남루하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듬직해 보입니다. 그는 다시 보찜을 메고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세상의 낮은 곳을 살피러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과부들은 김선비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박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셨어. 신선이 잠시 다녀가신 게 아닐까? 홍마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참으로 큰 가르침을 얻었네. 그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양반의 가치는 비단 옷이나 기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타인을 위하는 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김선비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홀로 산길을 걸으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릅니다. 공명도 싫고 부귀도 싫다 청풍명호를 벗삼아 살리라. 그는 자신이 구한 새 과부의 안녕을 빌며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억울한 이는 펴지고 탐욕스러운 자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책 한 권과 붓 한 자루뿐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천하를 품은 호연지기가 가득합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시원하게 흔들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몰락한 양반이라 손가락질 받던 김선비가 보여준 통쾌한 한판 승부 어떠셨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마 객주와 변 사또는 결국 파멸을 맞았고 초라해 보여도 기계와 지혜를 잃지 않은 김선비는 모두를 구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습니다. 혹여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김선비처럼 꿋꿋하게 버티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테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십시오.